유하,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서에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기입을 할 때 우리가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따라서 기입을 하고 있어요. 자, 유동성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유자, 움직일 동자를 써서 움직임이 빈번하다는 거죠. 움직임이 빈번하다는 것은 이 기업에서 이 계정 과목에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예로는 현금, 현금 같은 것은 뭐 거의 매일 쓰겠죠. 그다음에 당좌예금, 기업에서 쓰는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당좌예금도 굉장히 유동성이 높고 보통예금, 보통예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동성이 높은 자산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은 무엇이 있냐면 임차보증금. 우리가 기업이 건물이 없어서 기업의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해서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다라고 하면 처음에 이 건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을 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 2억에 월세 1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 보증금은 내가 건물을 빌리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빼지 않겠죠. 그래서 이 2억을 우리가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고 보통 건물 계약할 때 한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현금이나 당좌예금, 보통예금보다는 낮다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장기 매출 채권. 장기하고 단기를 나누는 기준은 1년이라고 했습니다. 1년을 초과하면 장기라고 하는 자산으로 분류하고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단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장기 매출 채권, 상품을 판매하고 나중에 받기로 한 돈인 장기 매출 채권도 유동성이 비교적 낮은 자산이겠죠. 자,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한번 구분을 해볼 건데요. 자, 자산은 크게 유동성에 따라서 1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일 자산을 우리가 유동자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년을 초과해서 처분하는 데 드는 기간이 드는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안일 비자를 써서 유동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유동성이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 기준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당좌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현금화가 판매 과정 없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당좌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현금은 현금 자체이기 때문에 현금화가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 단기대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여, 빌려준 돈인데 1년 이내에 회수가 가능한 자산을 단기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판매 과정 필요 없이 나중에 빌려준 돈만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당좌 자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재고 자산은 판매 과정이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자산을 재고 자산이라고 하고요. 역시 1년 이내에 처분이 가능한 자산을 재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창고에 판매하기 위해서 쌓여놓은 물품인 상품은 재고자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한번 쓰고 없어지는 물품인데요. 예를 들면 뭐 사무실에서 쓰는 A4 용지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모성 물품들을 우리가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과정에서 쓰이는 자산이라서 재고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비유동 자산은 처분하는 데 1년을 초과해서 걸리는 자산을 우리가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비유동 자산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이고요. 첫 번째 투자 자산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계에서는 기업이 물품을 판매하거나 물품을 사는 것이 주된 영업 활동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상기업이라는 가정하에 또는 제조기업이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 자산은 상품 판매 또는 제품 판매하고는 무관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투자 자산이라고 하고 이거 역시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회사는 뭐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강남의 땅이나 건물을 나중에 값이 오를 것을 예상을 해서 건물을 구입했다 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나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 목적으로 나중에 시세 차익, 시세가 올라가서 값이 올라가면 팔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투자 부동산이 투자 자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유형 자산은 형태가 어떻게 돼요?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그런데 이 유형 자산은 어떤 목적으로 쓰이냐? 주된 영업활동 목적으로 쓰인다. 주된 영업활동이라면 상품을 팔기 위해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품, 사무실에 있는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할 자산, 뭐 예를 들어서 빔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뭐 책상이라든지 이런 고가의 뭐 냉장고, 에어컨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죠. 그런 것들을 비품이라고 하고 유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소로 사용할 목적인 건물을 구입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유형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무형 자산. 무형 자산 역시 영업 목적으로 쓰이지만 형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형태가 없다. 형태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청에다 등록을 해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하면 우리 상품과 관련된 특허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형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이나 의류를 파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에 고유한 상표를 특허청에다가 상표권을 등록을 해놨다 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 회사 제품이나 상품과 관련된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인 상표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비유동자산의 마지막 기타 비유동자산은 기타기 때문에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자산들을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물을 우리가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건물을 빌리고 처음에 이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증금을 내고 이 건물을 빌렸다라고 하면 건물을 빌리기 위한 보증금 아까 얘기했었죠. 보통 건물을 빌리면 2년을 기본적인 계약 기간으로 해서 빌린다라고 하면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할 이제 자산인데 요거는 투자 목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주된 영업 활동에 쓰이는 뭐 형태를 갖춘 거라고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어떤 권리라고도 할 수 어떤 무형의 자산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크게 두 가지로 역시 유동성이 있는 1년 이내에 갚을 유동부채와 갚는데 1년 이상 걸린 1년 초과해서 걸리는 비유동 부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부채인데 자, 부채는 크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역시 유동성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요. 1년 이내에 내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유동부채와 부채를 상환했는데 1년을 초과해서 걸리는 비유동부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상품을 사와야겠죠. 상품을 사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외상으로 처리한 것을 우리가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데 외상매입금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갚게 됩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외상매입금은 갚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기차입금은 역시 단기니까 1년 이내에 뭐 한 돈이에요? 차입. 돈을 빌려서 돈이 들어온 거죠.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빌린 돈,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비유동부채는 1년을 초과해서 갚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채를 우리가 비유동부채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회사에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채는 우리가 사채업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돈을 빌려주시는 분들, 돈을 빌려주시고 좀 높은 이자를 받으시는 분들, 그 사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개인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 개인이라고 하는 사적인 개인적이라는 사체고요. 회계에서 말하는 사체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채라고 합니다. 이 사채는 보통 1년을 초과해서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기 차입금은 차입금인데 빌린 돈인데 장기니까 뭐예요? 1년을 초과해서 갚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장기 차입금을 비유동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은 기업의 분류에서 우리가 처음에 기업의 분류를 배울 때 기업은 누가 자본금을 대느냐에 따라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주 1인이 개인이 사장이 되어서 개인이 자본을 출자하게 되는 회사를 개인기업이라고 했고, 여러 명의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를 법인기업이라고 했는데요. 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좀 자본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자, 개인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장님 혼자가 돈이 수익이 들어오면 이걸 자본금으로 쓸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개인기업에서는 비교적 자본이 마음대로 기업주의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분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 항목에는 처음에 회사를 시작했을 때 자본을 내놓은 것은 자본금,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돈이 모자라서 어디서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더 추가로 자본금을 내놓았을 때 적금을 깨서 자본금을 내놓았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그냥 자본금이라고 쓰고 있고 자본의 증가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이 기업과는 무관하게 개인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업에 발생한 수익이나 자본금을 가지고 이거를 우리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냈다. 그러면 사업과는 무관한 어떤 기업에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인출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본이 들어오면 자본금, 자본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게 되면 인출금,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있고요. 그다음 법인기업에서는 자본을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법인기업에서는 왜 그러냐?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명의 투자자들의 돈으로 이루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자본금을 상세하게 분류해서 5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본금. 자본금이라고 하는 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운영하는 그 기업에 운영되는 돈인 그 금액을 우리가 자본금이라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자본 잉여금은 잉여라고 하는 것이 남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잉여인간 하면은 남아 돌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기도 했었죠. 자본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늘리거나 자본을 줄이는 과정에서 남은 돈을 우리가 자본 잉여금이라고 하고, 그 남은 돈은 자본의 증가로서 자본 잉여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주식 발행인데, 주식 발행. 자, 주식을 내가 추가로 우리 법인기업에서는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10,000원짜리 주식인데 우리 회사의 어떤 신용도나 평판이 좋아서 이 주식을 12,000원을 받고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00원이 남네요. 자본을 늘리는 과정에서 이 남은 2,000원의 금액을 우리가 주식 발행하면서 초과한 금액이라고 하고 자본 잉여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든지 뭐 감자 차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서 자본을 할 때 자세하게 다루도록 해볼게요. 그 다음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늘리거나 줄이는 과정에서 그 자본이 늘어나기도 하고 뭐 줄어들기도 하는 조정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항목들을 우리가 자본 조정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주식을 발행했을 때 주식을 싸게 할인해서, 발생이라고 썼네. 발행했을 때 차이가 나는 금액을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주식이 10,000원에 써 있는 주식인데 우리 회사가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해서 이 10,000원짜리 주식을 8,000원에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10,000원짜리 주식을 8,000원에 발행했으니까 2,000원이 뭔가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발생한 손실은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지 않고 자본 조정 중에서 주식을 할인해서 발행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금액이라고 해서 자본 조정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 자본금, 자본이여금, 자본조정, 이익이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항목들, 모든 손익과 관련된 자본과 관련된 손익 항목들을 누적시킨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기업이 국내에서도 사업을 하지만 해외에서도 사업을 해서 어떤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외에서 발생한 사업에 대한 손실 또는 이익을 그래서 이익이 발생했다. 그럼 해외 사업 환산 이익이라고 하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익계산서 상에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수익이 더 크면 순이익, 비용이 더 크면 순손실이라고 했었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개인 기업에서는 자본금이 늘어나거나 자본금이 줄어드는 회계 처리 과정을 거칠 거고 법인 기업에서는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익 또는 비용의 차이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해서 남는다면 그 이익 중에서 남은 돈들은 어떻게 처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익 잉여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우리가 법에서 정해서 이익이 발생을 하면 법인 기업에서는 일정 비율을 이익 준비금, 이 기업이 다음에 이익을 준비하기 위한 돈으로 기업에다가 적립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익준비금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익잉여금 항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기업에서는 자본금과 인출금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계적 과목만 쓰지만 법인 기업에서는 자본을 이러한 5가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5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요 영업과 관련된 수익은 영업수익,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수익은 영업외 수익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영업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자산, 비유동 자산을 구분할 때도 뭐 투자 자산과 유형, 무형을 나누는 기준이 영업활동과 관련됐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영업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물품을 사고 파는 상기업 또는 제조기업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 판매와 관련이 돼 있으면 영업활동, 상품 판매와 관련이 없으면 비영업활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업외 활동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영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2가지 정도가 있겠죠. 상기업에서는 상품을 매출하고 발생한 수익, 그 다음 제조기업에서는 제품을 매출하고 발생한 수익, 이런 것이 영업수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품을 또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 이외에 발생한 수익, 은행에다가 예금을 넣어놨는데 이 예금이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이자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 이 이자 수익은 상품 판매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내가 외화를 보유하고 있어요.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데 외화와 우리나라와의 교환 비율을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데 환율이 변동을 해서 내가 어떤 환율 변동에 따른 이득이 발생했을 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기업이 이 달러를 좀 이익이 발생했을 때 팔아갖고 그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외화의 환율에 따른 차이가 발생해서 발생한 수익이라고 해서 외환 차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달러를 사고 파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 가정이 외환 차익은 영업의 수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영업 수익이냐 영업의 수익이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업 수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자 수익이 영업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수수료 같은 것이 은행에서는 영업 수익이 될 수 있죠. 뭐 좀 깊게 들어가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부동산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부동산, 건물을 판매하거나 또는 건물을 뭐 임대 사업을 한다. 임대한 수익들이 영업 수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전산회계에서는 그냥 상기업 또는 제조기업이라는 가정하에 하고 있으니까
상품과 관련된 거 아니면, 제품과 관련된 게 아니면 영업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비용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됐냐, 관련되지 않았냐에 따라서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으로 나눠지고요. 자, 영업비용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로 나눠지는데, 자,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이 상품을 어디선가 사와야 되겠죠. 상기업에서는. 그러면 이 상품을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기 위해서 얘는 판매하는 가격 1,000원에 팔기 위해서 700원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물품을 사온 가격을 원가라고 했었죠. 그러면 300원이라고 하는 상품이라고 하면 상품 매출액이 발생하죠. 그러면 상품을 팔기 위해서 상품 매출 이익이 발생하죠. 그럼 얘는 뭐야? 상품 매출한 가격이고, 얘는 뭡니까? 내가 상품을 매출하기 위해서 사온 가격이라고 해서 매출 원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매출 원가는 상품 판매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품을 내가 700원 주고 아이스크림을 사왔다는 거야, 팔기 위해서.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 혼자서 판매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을 써서 판매하는 직원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광고도 해야 되고, 거래처에다가 뭐 어느 정도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접대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러한 비용들을 뭐라고 하냐? 판매와 상품 또는 제품의 관리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 판매와 관련된 비용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직원들을 고용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매장에서. 그러면 직원들한테 급여를 줘야겠죠. 급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판관비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줄여서 판관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하고 거래처에게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거래가 잘 성립되어서 거래처에게 식사 대접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접대비라고 해서 상품 판매를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해서 판관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영업의 비용은 상품 판매와 좀 무관한 비용. 내가 은행에다가 돈이 없어서 좀 대출했는데 우리 기업이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건 상품 판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외환차손은 아까 얘기했듯이 외화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외국에 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환율 차이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에 따라서 내가 외화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외환차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정 과목을 다음 시간부터는 유동자산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유동성 배열에 의해서니까 당좌자산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계정 과목과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좀 구분하는 기준을 좀 알고 있으면 전체적인 큰 숲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나뭇잎 하나하나씩 계정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계정 과목 하나씩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고 있나요? 차근차근 하루에 강의 한 3, 4개씩 잘 들으시면 회계 실력이 쑥쑥 올라가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